베센트 장관의 기조 자체는 역대 미국 재무부 장관들하고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의 지나친 강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는 발언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 3국의 공조 형태로 구두 개입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다만 구두 개입만으로는 시장의 요 투기적인 롱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실제적인 조치가 없는 단순한 말뿐이라면 시장에서는 요 지금의 환율 상승세를 멈추기 어려울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엔화 강세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때 실제로 엔화가 강세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원화 입장에서도 베센트의 발언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볼 게 아니라 이전에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립 서비스 정도로 그쳤다. 최근 들어서 뭐 대만 달러도 그렇고 엔화도 약세, 달러 인덱스도 오히려 조금 위로 튀는 그러면은 1,500을 갖다가 여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이고 최대한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마련할 것 같은데 우리 민영권 보시기에 확 열린다고 보고 덤비는 거는 조금 그런가? 지금 당장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의 정량적 기준을 시장 참가자들을 만나보면 1,480원 중반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물량을 전부 우리가 뚫어내고 1,500원까지 트라이를 하겠다라는 건 저희는 당국의 대응 강도나 이제 의지를 감안했을 때 그 레벨까지 뚫고 올라가긴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한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것보단 대응이 낫고 선제적으로 뭔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하는 게 맞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날 장중 고점이 1,484원 90전 거의 뭐 1,485원 80원 방어선 돌파되니까 85원 그것도 며칠 이렇게 한 2, 3일 그렇게 85원에서 막다가 마침내 24일 날 이제 대거 뭐 개입이 시작된 거고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국민연금 환해지까지도 동원되면서 했고 그래서 12월 30일 날 보니까 장중에 저점이 뭐 다 꿰고 계시겠지만 1,427원 갔다가 아래 꼬리 달리면서 어쨌거나 작년 말 종가는 12월 30일 날 장중 저점 1,427원보다 12원이나 말아 올리면서 1,439원에 마감했고 그러다 보니 이게 2024년 1년 전 연말 환율 1,472원 50전보다는 낮게 마감을 했고 뭐 85원 근방에 있던 놈이 39원까지 왔으니까 많이 떨어진 셈이었고 그리고 새해 들어서는 다시 꾸물꾸물 올라와서 결국은 1,400 오늘 73원 60전 이게 다시 또 80원까지 오니까 베센트 발언이 나왔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왔는데 이 당국의 개입 그리고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 이 정도 같으면 센데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은 좀처럼 뭐 꺾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다가 진짜 된통 한번 당하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결국 시장을 못 이기나 우리 정부든 미국 재무장관이든 결국 시장을 못 이기나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민영군한테 환율이 이렇게 잘 안 밀리는 이유 즉 원화가 계속 약세로 가는 이유 내지는 배경 한번 듣고 갑시다. 일단 뭐 저희 연간 전망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지만 연말에는 환율이 하향 안정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물론 저희가 연말 종가 예상은 1,420원까지 열어두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종가는 어찌됐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거보단 올라가서 끝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는 반짝 강달러를 저희가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연초에 달러가 강해질 거라고 본 근거는 크게 두 가지였었습니다. 당장은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진 않을 거다. 그리고 기대값이 후퇴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AI 랠리로 대표되는 작년 하반기 연말에 주식시장 랠리를 감안한다면 달러화 자산으로 수요가 다시 글로벌 자금이 이동을 할 거고 그 머니무브 때문에 달러화 자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테니 글로벌하게 달러가 반등할 거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구조적인 수급 자체가 매수가 더 많은 지금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에서는 요 강달러를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본 거였거든요. 물론 저희가 그때 봤던 1분기 이제 상단을 1,460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레벨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일정 부분 실수요로 추정되는 매수세 그리고 거기에 환율이 다시 반등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투기적인 수요까지도 같이 좀 따라 붙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투기적인 수요와 실수요의 조합 자체가 이제 환율을 밀어 올리는 연초의 그림을 연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뭐 작년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매일매일 짚었다시피 했으니까 다시 복귀하는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지겨우실 테고
베센트 장관은 역대 재무장관 뭐 옐런하고도 또 결이 달라요. 이 양반은 진짜 FX로 잔뼈가 굵은 분이잖아요. 소로스 밑에서 그때 92년 무려 1992년에 영란은행 박살 낼 때 파운드와 투기. 파운드와 그때 이제 그 펀더멘털에서 괴리된 파운드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보고 소로스 펀드에서 그때 이제 파운드 숏을 칠 때 아마 그때 제 생각에 지금만큼 이렇게 출세할 줄이 알았겠습니까? 소로스 밑에 거서 이제 한참 이제 주문 막 내고 하던 그런 분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시장을 갖다 꿰뚫고 있는 분이잖아요. 어떤 관점에서 그분이 뭐 베센트 장관이 어떤 배경에서 한국의 펀더멘털과 괴리됐다고 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국가의 경제 시스템, 원화의 펀더멘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시스템으로 영위되고 있는 국가 경제 모델이냐 이거를 봐야 될 텐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출이 이제 아무래도 강력한 펀더멘탈 지표 중 하나다 보니까 경상수지나 무역수지 흑자 대비해서 원화 가치의 약세가 너무 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뭐 누구나 내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책 외환 정책 기조 자체가 예. 동맹국들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지난 10월달에 있었던 에이펙 직전에 예. 일본 방문했을 때도 예. 남의 나라 통화 정책에 왈부하면서 BOJ가 금리를 올려서 엔화를 강세로 만들어야 된다. 맞아. 그 이런 정도까지도 코멘트까지 얘기했었네. 네, 했었고요. 그러네요. 예. 이제 베센트 장관의 기본 기조 자체는 역대 미국 재무부 장관들하고 틀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달러의 지나친 강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는 발언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요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미국하고 3국의 공조 형태로 구두 개입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다만 구두 개입만으로는 시장의 요 투기적인 롱 심리를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통화 수합을 뭐 결국에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게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맺어야 환율이 안정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작년 연초부터 계속 해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조치가 없는 단순한 말뿐이라면 시장에서는 요 지금의 환율 상승세를 멈추기 어려울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엔화 쪽에서도 여러 번 이제 엔화 강세를 요구하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예. 그때 실제로 엔화가 강세로 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원화 입장에서도 베센트의 발언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볼 게 아니라 그냥 이전에도 효과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소장님 말씀처럼 립 서비스 정도로 그쳤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한국에서 매년 뜯어먹기로 해. 아니지. 한국에서부터 매년 투자 받기로 해. 말이 왜 이렇게 나오냐. 200억 달러 받는데 애로 사항이 생길까 봐 베센트가 이렇게 숟가락 한번 얹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이긴 하죠. 그죠?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200억 달러의 가치가 원화 환산 기준으로 더 너무 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자국 투자를 위해서 협조했다는 얘기도 간간히 있긴 한데 예.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었다. 단기적인 효과로 그쳤다 정도로 인지를 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시장이 안 나와서 그렇지 달러는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지나치게 많죠.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달러 유동성 과잉이다. 네. 국내. 네,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달러가 지나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는 달러는 더 올라간다. 더 비싸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기본 원리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원화를 너무 많이 풀어서 가는 건 아니다. 네, 그렇다면은 정말 원화를 많이 풀었다면은 자금 시장에서도 달러 유동성이 잉여가 아니라 원화 자금이 잉여가 돼야 됩니다. 원화 자금 시장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요 달러 조달 시장에서는 원화 자금이 잉여가 아니라 달러 자금이 과잉이에요. 잉여를 넘어서서 과잉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인즉 은행 시스템 내에서 저희가 외환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 이 네. 얘기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네. 달러랑 원화를 물물 교환하는 현물한 시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환전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처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대출받는 경우 그리고 달러를 맡기고 원화를 대출받는 경우 이게 FX 스왑, 오케이. CRS 같은 시장이 될 겁니다. 네네. 근데 대부분의 유동성 장으로 저희가 봤을 때 유동성은 FX 스왑과 CRS 쪽인 거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달러 지표를 주고받는 건 현물화 시장이 될 텐데 이런 기조에서 봤을 때 수요 공급 원칙에서 본다면 만약에 정말 우리나라가 원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라고 한다면 이 자금 시장에서도 원화 자금 잉여 현상이 나와야겠죠. 하지만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원화 통화라는 요 이순신 장군님이 워낙 시중에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지적했었던 구조적인 수급 변화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고 그럼 말씀하셨던 수요 공급 원칙에서 네. 자금 시장이 그럼 달러가 왜 잉여인데 이거를 짚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달러가 이렇게 넘치는데? 자, 예. 매도 효과가 있고 매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요. 외환 시장입니다. 어허. 매수 효과는 많아요.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는 수요도 있을 거고 수입 업체들 결제 물량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달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촘촘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도 효과는 비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왜 비어 있느냐? 외환 시장에서 고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수출 업체들이 과거하고 다르게 우리가 수출 금액을 받았을 때 매출 대금을 들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들고 와서 외화 예금에다 파킹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체들의 외화 예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우리 은행 계정에서 외화 비중이 올라가게 돼요. 스탁 기준 계속 쌓이게 되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시스템 내에서는 기업들이 예치해 놓은 달러가 자금 조달의 형태로 계속 쌓여 있는 겁니다. 실제 현물화 시장에는 이 기업들이 안 팔고 외화 예금에 예치를 시키니까 달러 공급이 안 되죠. 예. 근데 자금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예치해 놓은 요 달러 예수금 자체가 하나의 유동성으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다시. 기업들이 과거에는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바꿔주세요 요거였어요. 지금 들고 온 다음에 원화로 바꿔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요 그냥 이거 통장에 넣어주세요 라고 그러면은 실제 기업들이 달러를 들고 들어온 건 많은데 우리나라 전체 금융 시스템 안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수요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달러 형태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은행 시스템 내에서는 달러가 많아지겠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를 운용을 해야 되는 은행들은 외화 자금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물물 교환하는 외환 시장에는 달러가 안 나와요. 매도 효과가 비어 있죠. 기업들이 안 팔아주니까. 그래서 요 괴리가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유동성 측면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조달 시장에서는 원화 잉여가 아니라 달러 잉여입니다. 달러 잉여. 그래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원화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매도 효과가 비고 매수 효과는 계속 늘어나는 이 구조적인 수급 변화가 아직까지는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예. 한쪽이 수급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금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달러가 이 현물화 시장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요 지금의 외환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기업들로서는 외화 예금이 될 테고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회계상으로 어떻게 분괴가 되죠? 일단은 고객 돈이니까 부채로 고객 돈이니까 부채로 잡히겠네. 네. 그걸 어떤 식으로 운용해야 되죠? 은행은 일단은 뭐 MM 머니마켓 머니마켓에서 아니면 FX 스왑에서 FX 스왑으로. 나중에 돌려드려야 되는 돈이니까 완전히 저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단기 운용하면서 이제 그 자금 운용을 하는 형태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걸 뭐 원화로 환전했다가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꿔서 준다거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언제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 다시 사는 요 스왑 시장에서 정해진 그 루틴에 맞게 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 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때와는 다른 환율 상승이네요. 완전히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네. 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자주 유튜브 상에서 접하는 원화가 너무 많이 뿌려져서 휴지 조각이 되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오른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지금 민연구원은 달러 공급도 줄어들고 있고 그것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를 사겠다는 입장은 많이 늘어나고 많이 있기 있고. 때문에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있다거나 경기가 침체로 발생해서 달러에 대한 극단적인 수요가 발생해서라고 보지는 않고요. 예. 이제 투자 쪽에서 저희의 금융시장 투자나 실물 경기 쪽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요로 인한 달러 요 확보 자체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패닉성 상승은 아니다라고 저희는 선을 긋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창용 총재가 그랬나요? 금통위 이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환율 상승의 한 4분의 3 정도는 글로벌 강달러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 나머지 4분의 1이 해외 투자 요인이 많다, 해외 투자 수요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걸로 대충 들었는데 저는. 네. 그러면 어차피 글로벌 달러 시세하고 우리가 또 같이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최근 들어서 뭐 대만 달러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어쨌거나 해방기고 나서는 또 이렇게 환율 상승, 즉 대만 달러도 엔화도 약세, 달러 인덱스도 오히려 조금 위로 튀는 그런 양상이었으니까 그거 따라와서 이만큼 했다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한데, 그렇다면은 당장은 이제 1480, 85원이야 봤던 거고, 그러면은 1500을 갖다가 여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결국 관건이고, 최대한 당국에서도 그 정도까지 장사는 안 가게끔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마련할 것 같은데, 우리 민정권 보시기에 뭐 아예 같이 묶어서 갑시다. 달러인 160엔 하고 우리 뭐 한 1480 내지 1500 사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확 열린다고 보고 덤비는 거는 조금 그런가? 현 상황에서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베팅을 하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위험하다. 있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의 외환 관련된 재무부에 환율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당장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의 정량적 기준을 시장 참가자들을 만나보면 1,480원 중반부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쪽 상단이 정해진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물량을 전부 우리가 뚫어내고 1,500원까지 트라이를 하겠다라는 건 저희는 당국의 대응 강도나 이제 의지를 감안했을 때 12월 달에도 한번 보여주셨고, 그런 걸 감안하면은 실제로 그 레벨까지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M2 유동성 잠깐 말씀을 하셨었는데 미국하고 비교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게 미국은 그걸로도 많이 봐요. GDP 대비 M2. GDP 대비 M2. 네, 그래서 GDP 대비 M2가 얼마나 풀려 있느냐, 그거를 보고 있는 건데 실물 경기가 좋아지면 그 비율이 당연히 내려갈 거고요. GDP가 커지니까. 네, GDP가 줄어드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을 할 테니까 그 비율이 올라가겠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기는 했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미국은 2023년부터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많이 푼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미국은 2023년, 24년을 생각해 보시면 성장 예외주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성장률 숫자로 스코어로 전 세계를 패고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모든 국가들이 저성장에 허덕이고 아직 코로나 충격 회복이 안 됐다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계속해서 성장률을 랠리를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GDP가 좋아진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단순 비교는 저희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원화라는 친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국 GDP 대비 M2를 쓸 거면 비슷한 체급끼리 묶어야죠. 예를 들면 뭐 대만, 중국, 일본, 예. 그나마 조금 더 경제 체급이나 이런 게 비슷하고 펀더멘탈의 속성이 같은데 괜찮은 국가를 묶고 싶다. 그러면 그 저희가 독일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미국하고의 단순 비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GDP 대비 M2를 보면은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그 비율이 높습니다. 당장 대만만 해도 240% 가까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개정 전 M2로 한 170 정도가 될 거고 개정 후 M2로 한 150%대가 나오는데 대만보다 작습니다. 일본은 역대 전 세계에서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가 될 거고, 당장 옆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을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안 풀었는데 240%, 250% 가까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다른 비교군들 대비해서 그렇게 GDP 대비 M2 비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비슷한 체급하고 묶었을 때 GDP 대비 M2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그 국가의 통화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원화 약세가 좀 심한 건 맞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GDP 대비 M2, 즉 유동성을 성장 대비 많이 풀어서 원화 가치가 약세로 가고 있어요라는 해석은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심지어 최근에 위안화는 강세죠. 위안화 7위안이 깨지면서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달러 위안화율이. 글쎄. 그거 가지고 단순히 저희가 비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저희가 계속 저희 하우스에서 이야기했던 수급적인 구조 변화 이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 지금 이게 오늘 참 모처럼 한번 들여다봤네. 들여다봤더니만 이게 지금 스왑 포인트가 지금 요새도 원먼스가 한 2원 마이너스 한 2원 2, 30전인가? 한 달 기준으로 지금 스왑 포인트 한 1원 30에서 1원 60전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줄었네. 네. 많이 줄였네. 저는 매일 체크해야 되는데 맨날 제가 최종적으로 봤던 게 한 마이너스 2원 20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보니까 12개월짜리를 보니까 비드오파는 너무 벌어져 있고 비드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16원 정도 나올 겁니다. 비드가 49원 90전, 50원이라 보면은 오파가 65원 90전, 66원이니까 지금 미드 기준으로 57원 90전. 57원 90전이면 이게 지금 얼마야? 한 얼마 정도 낮은 거야? 지금 우리 현물보다. 그러니 네네. 현물보다 적어도 10매든 그거는 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당연한 건데. 네. 그죠?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니까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라서 이 얘기는 수출업체들한테 환율이 이러다가 이제 하향 안정화 내지는 하락할 것에 대비해서 좀 선물한 매도를 하라라고 하면은 스왑 포인트만 봐서는 손이 언뜻 안 나가겠네 이거. 선물 환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렇죠. 그죠? 네. 특히나 이제 뭐 중공업체처럼 요 하나의 수주를 받았을 때 그 매출 대금을 받아오는 스케줄이 2년에서 3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요 스왑 포인트가 2년짜리, 3년짜리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1년보다 훨씬 가격이 낮을 겁니다. 훨씬 더 그렇죠. 지금 현물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빠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손이 잘 안 나가는 레벨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것도 추이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모든 만기에서 스왑 포인트 같은 경우에 작년 4월, 5월에 저점 찍고 그 위에 조금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스왑 포인트는 네,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이지만 마이너스의 폭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유동성 과잉하고 연관이 되게 깊고 상대적으로 스왑 시장도 결국에 뭔가를 달러를 담보로 맡기고 원화를 조달하든지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조달하는 요 그림이 되는 건데 예. 저희 기준으로는 원화를 담보로 주고 달러를 조달하는 비용의 차원인 거잖아요. 예. 마이너스면 저희가 뭔가 예. 조달 비용, 이자를 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는 말씀하신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대출 이자가 싸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 얘기는 달러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격이 개선되는 속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유동성 과잉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요 FX 스왑에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장기 선물환 같은 경우에는 장기 FX 스왑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폭이 그래도 크니까 환율이 빠질 거야라는 기대가 조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네. 일단은 이걸 말로 설명해서 우리 딱 이게 이해가 되시면은 FX 쪽에 이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건데 예전에 우리가 미국보다 기본적으로 금리 높았던 시절에는 항상 스왑 포인트는 현물보다도 높았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높았는데 그게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왔을 때는 막 금리도 좀 역전되기도 했지만 이 너무 선물한 매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는 선물한 매도 환율보다도 더 불리하게 자꾸 스왑 포인트가 낮아지는 면도 있었고 네. 지금도 그 말씀이네. 우리가 지금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니까 오히려 스왑 포인트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형성되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해서 이게 조금 줄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폭이 좀 줄만한 여건이 있었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달러를 바이앤셀을 하는 입장에서도 달러 먼저 받고 원화 주고 나중에 원화 받을 때 달러를 되돌려 주는데 그때 이게 그러네. 워낙에 달러 주는 쪽에서 달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 스왑 포인트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든다. 오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부나 하는 입장에서는 뭐 이창용 총재도 자꾸 그러잖아요. 이게 수학 개미 때문이다 했다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 외화 예금으로 잡혀 있는 수출 업체들의 달러가 좋아 뭐 미국에 공장도 지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니까 미국에서 번 달러 미국에 두고 안 들어온다. 그것도 일견 이해는 돼요. 그러나 다 그럴 수는 없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걸 갖다 원화로 환전을 안 하고 여기서 쟁여놔. 이게 그러면은 이제는 달러 팔고 원화로 바꿔도 되겠다 하는 확신만 서면 되겠네. 그럴 만한 어떤 여건 변화만 생기면 환율은 잡힐 수 있네 그러면. 그렇죠. 의사결정이 돼줘야죠. 그죠? 원화로 바꾸자 이제. 원화로 바꾸자. 기업들 자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달러 붙들고 있는 게 꼭 돈 되는 거 아니다. 지금은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런 상황이 되려면은 아싸라게 바깥에서 달러 약세가 심하게 가든지.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 원화랑 동조화 현상이 강한 엔화가 강세로 가든지. 엔화가 강세로 가든지 하다못해 대만 달러란다도. 네, 그런 이제 대외적인 요인이 있으면 더 좋고 대내적으로라도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이 좀 더 많아지든지. 네, 그런 이제 달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주체들 수급 요인이 결국에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가격을 눌러주기 시작하면은 따라서 어느 정도 레벨을 쫓아 들어오기는 할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미국하고 너무 금리 격차가 크니까 우리 한원이 금리를 올려준다는데 이거는 나머지 거를 보니 뭐 가계부채네 부동산이네 뭐 어쩌고저쩌고 경기를 보니 그거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나오는 얘기가 그거네.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야 들고 나가지 마. 미국 하지 말고 한국 해. 하루에 무조건 100포인트씩 오르는 장인데 왜 자꾸 미국 나가려 그래. 요새 엔비디아도 시원찮은데 뭐 이거네. 답 나왔네 그러면. 한국 주식만 하면 되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심리를 좀 자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주자들의 뭐 해외 주식 투자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요 거래가 밤에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미국 장은 밤에 열리니까. 그럼 요게 이제 달러를 바꿔야 되는 포지션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증권사들이 아침에 그 달러를 시장에서 매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전 시간대에 좀 몰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최근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장 땡하고 열리면 오전장에서 뭔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차트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항상 환율이. 그러면 이 차트를 보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지레 겁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달러가 좀 약했다는데 요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데서 달러 지수가 눌리고 엔디 종가가 눌렸어도 오전장에서 슬금슬금 올라가잖아요. 다시 올라가려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돼버리니까 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수급 자체가 너무 오전에 집중되는 요 집중도 현상도 저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 그렇구나. 자. 그리고 지금 실제 뭐야? 기업들하고도 한번 컨택 하시잖아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뭐 달러 굳이 내놓을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다녀보시면 의사결정이 안 되니까 쉽지 않죠. 안 되니까.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원달러 시장을 차트를 그려서 저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장중 변동성이 커졌고 장중 변동성이 그리고 이제 트렌드 자체가 확실하게 위쪽으로 차트가 그려지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할 때 그런 것들도 다 참고를 하거든요. 기업들이. 근데 이제 일중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만약에 오늘 제가 손쉽게 보고를 드리고 달러를 팔았어요. 제가 100만 불이 있어서 팔고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환율이 밤사이에 2원, 3원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소장님이 이렇게 저를 불러서 옥상에 가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아씨 오늘 팔걸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지. 아쉽다. 그러지. 근데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오늘 제가 보고 드리고 팔았는데 밤사이 환율 한 10원, 20원이 예산일 아니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빠지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들 입장에서 제가 손쉽게 보고 드리고 또 팔았어요. 다음날 출근했는데 10원이 올라가 있어요. 그거는 뭐 야 아쉽다 정도는 아니지.
그때부터 이제 담배 안 피시죠. 왜 팔았는지 저한테 이유 적어오라고 하시죠. 그때부터.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요 결국에는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의사결정을 과거처럼 빠르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요 레벨에 상단이 확실하게 안 보이니까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외화예금 형태로 우리가 안 그래도 달러 쓸 일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네. 보유해두자. 원화로 빠르게 바꾸지 말고 일단 외화 보유 비중을 늘리자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제 뇌피셜이 아니라 기업들의 외화예금이라는 통계로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도 대응은 눈에 띄게 보여지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자체를 갖다가 좀 한번 진단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 달러 약세 원하는 거 맞아요? 달러 약세를 원하는 게 맞냐보다는 주요 교역 대상국들 통화가 약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다시. 달러 약세 자체보다는 네? 주요 교역국들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네. 이런 국가들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게 싫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들의 주요 교육들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걸 싫어한다. 즉 강달러 되는 걸 싫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달러를 선호하느냐 모르겠어요. 강달러를 선호하냐 싫어할 겁니다.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그분의 기본 마인드셋은 우리의 교역 대상국들이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시켜서 우리한테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약달러를 좋아하냐? 아니다. 강달러를 싫어하냐? 그렇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자. 지금 이렇게 증권사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미국 투자할 때에 그동안에 해왔던 우대 환율 적용 점점 안 해가는 분위기고 이게 지금 은행권으로도 지금 약간 확산될 분위기던데 고객들한테 우대 환율 저도 가끔씩 뭡니까 이렇게 소액 이렇게 환전할 때 보면은 저 주거래은행 가서 이렇게 하면은 뭐 앱으로 하더라도 깜짝 놀라요. 거의 그냥 시장 환율이야. 환전해주는 게. 이래가지고 은행이 남는 게 뭐가 있지 싶을 정도인데 아무리 소액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그렇다면은 예전처럼 우대 환율이 아닐 경우에는 적어도 뭐 하다못해 요즘 환율 같으면 15원, 20원 차이가 날 텐데 살 때 더 비싸게 사야 되고 시장 환율보다 팔 때는 그 정도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우대 환율 조금 못 먹는 대신 그래도 나는 가서 미국 주식 먹을래 하면은 우대 환율 못 받은 거 며칠 내로 내지는 몇 주 내로 그거 만회할 텐데 싶다면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외화 뭐 미국 증시 나가기 위한 달러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거보다 아예 미국 주식이 이제 다 왔다는 신호가 보이면 차라리 그게 나을 텐데. 거기는 연초에 AI 랠리가 다시 탄력을 좀 받는 분위기라서요. 다시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서. 저희가 뭐 AI 관련 ETF 이런 거 보시면 1월 달에 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12월에는 그래도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는데 로스컷 기간이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1월부터는 그걸 저가 매수로 유입이 되면서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예.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에 왔다라는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죠.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매일 우리가 듣기로는 뭡니까 미국 S&P 500 뭐 사상 최고치 경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데일리도 마찬가지지만 위클리나 먼슬리 보면은 사상 최고치 경신은 맞긴 맞는데 이게 막 감동적인 건 아니야. 그쵸 막 예? 뭔가 지금은 보면 이렇게 위에서 어디야 지금 7천 가기 전에 7천을 확 뚫기 전에 뭔가 이렇게 막 고민이 많아 보이는 미국 지수. 도파민이 진짜 터지진 않고 있죠. 올라가는 터지진 것 않고 있어요. 간을 보나 싶은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긴 한데 제가 봐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특정 국가의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몰릴 텐데 네. 현재 지금 미국 성장이 지표들이 계속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3분기 GDP 성장률도 괜찮았고 예. 신규 고용이 줄고 있어라는 게 확인은 됐지만 예. 기업들이 해고는 또 잘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시장이 빠르게 죽지는 않고 있구나. 그냥 신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둔화만 되고 있는 상황이네. 이런 지표들이 확인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AI 투자 확대란 이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그게 AI 랠리를 중심으로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조적으로 외환시장의 중장기적으로 요 수급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에 대한 고점이 아니냐 이걸 보기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더 매력적으로 비춰줄 수 있을 건지가 중요하고 예. 이미 매력적으로 비춰지고 예. 있지만 예. 그리고 저희가 보는 관건은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 유동성 잉여 여기에 외국인들의 주식 자금도 영향을 준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외국인 자금도 제가 이제 소장님 다음 세대로 처음 환율을 배울 때 이제 경상수지만 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샀어 팔았어. 이거 되게 중요한 변수였죠. 그렇죠. 그 한참 시절이었죠. 네, 요게 우리나라 해외 주식 투자 확대하고 맞물리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하는 금융시장의 달러 수지로 항목이 바뀌긴 했습니다. 문제는 작년 7, 8, 9, 10월 달에 들었던 외국인 자금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이후에 현물화 가격이나 FX 수합을 놓고 봤을 때 예. 달러를 팔고 원화를 들고 들어오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예. 환율이 이제 우상향하는 분위기가 하반기부터 나오다 보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게 아니라 달러를 담보로 주고 예. 원화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한국 주식시장을 샀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안 내려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업체 내구 물량도 그렇고요.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도 과거의 패턴 달러를 들고 와서 원화로 일단 바꾸는 그게 이제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위험자산 투자잖아요. 예. 주식으로도 먹고 예. 산으로도 먹을래. 예. 그 패턴으로 복귀를 시키려면 결국 여기가 끝이야라는 고점이 미국 주식시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환율에서 확인되어줘야 됩니다. 확실한 고점이 확인돼주면 그때부터 기업들이 다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원화로 바꿔도 되겠다. 그럼 외화 예수금이 줄면서 달러 유동성 공급 과잉은 우려는 줄어들 거고 네. 이게 그대로 현물화 시장으로 옮겨올 테니까 얘네가 일단 환율을 눌러주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들이 과거의 패턴으로 복귀를 하게 된다면 예. 역시나 요 과잉 유동성 우려는 같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외화 예수금이 아니라 실시간 거래되는 플로우의 형태로요. 그럼 얘네도 역시나 다시 스팟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수출업체 내고 물량하고 같이 환율을 아래쪽으로 충분히 밀어낼 수 있는 재료가 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우리 민영군 나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봐야겠네.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지방선거가 6월, 네,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클라우디아 싸움이 했다는 말. 이제는 타코는 좀 잠시 물러나고 빅맥 타임이라고. 빅맥의 맥, MAC, 미드텀즈 아 커밍. 중간선거가 다가온다 했는데 미국은 중간선거겠지만 우리도 지방선거가 있고 지금 거기다가 다카이치 네네.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분위기는 아소다르가 긴가민가 하는 와중에도 어쨌거나 2월 달에 중의원 해산하고 지금 자기 지지율로 봐서는 뭐 유신이니 공명당이니 다 필요 없고 자민당 혼자 과반할 자신이 있으니까 또 중의원 해산하고 성감하자는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쵸 분위기가. 그러면서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 이걸 또 슬로건으로 내내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니까 우리 돈 확 한 풀게요. 이번 선거 우리만 잘 밀어주시면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거 지금 달러에는 그러면 계속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약세로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않을 있습니다. 것 같다. 이제 재정 지출 확대가 과거에 과잉 유동성을 공급했던 금융위기 이후에 정말 대중앙은행의 시대였었죠. 네. 금리도 낮추고 자산도 매입하고 이때는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걸 보면 굉장히 단적으로 네. 확인이 가능한데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의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화폐를 공급을 했을 때 이 실물 경기에서 2차, 3차 창출 효과로 경기 부양을 했던 게 아니라 자산 가격만 밀어 올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 저희가 자산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있지만 실물 경기에 인플레이션은 없다. 디플레이션이다라는 평가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 다카이치가 이야기하는 책임감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도 결국에 일본의 성장을 자극해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저희는 그게 과거처럼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엔화의 약세를 유발하기보다는 아하. 일본 펀더멘털에 대한 개선, 그 기대치를 끌어올려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함께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우리 민연구원이 그래요. 이게 이 입체적인 분석이고 전망이거든. 확장적 재정 정책 그 한마디에 이 결국 뭐 돈 쫙쫙 푼데 재정 적자 쌓여도 좋으니까 그래서 또 약간 뭐 그렇게 하겠대. 고로 엔화 약세. 제가 봐서는 그거는 1차원적인. 그런데 지금 그것이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에서 이 책임 있는을 갖다가 유의미하게 받아들이고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면은 그것이 일본 경제를 갖다가 살리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엔화 강세 요인. 이렇게 이제 조금은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내지는 다차 방정식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살피자 이런 얘기니까. 저 뭐 많이들 좋아하시는 게 맞아. 펀더멘탈 개선이 통화 가치의 강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책임 있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책임 있는이 타겟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그냥 돈 풀고 너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예. 우리가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지원 정책, 뭐 대출 보증 이런 걸 정부가 해주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타겟팅해서 뭔가 준비를 해서 쏘겠다는 건데 많은 기사들의 헤드라인이 뭐 가계당 얼마를 줘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그러뜨리고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애초에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일본이 이야기하던 재정 정책 기조 자체가 자민당 네, 내에서 네. 성장을 장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쪽 분야의 투자를 늘리는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과거 이제 대중앙은행 시대하고는 반대의 결로 저희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지금 달러 사재기가 있다고 보세요. 민연구원 보시기에. 즉 사재기란 얘기는 이거는 일종의 투기적인 움직임이라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제가 환율만 10년째 보고 있잖아요. 음. 소장님 이제 후계자 비슷하게 시작해서. 예, 예, 근데 통상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저희가 주식 이야기할 때 예, 옆집 친구 엄마가 예, 특정 대장주를 물어보거나 예. 아니면 다른 일간 뭐 동전주를 물어본다. 주식의 고점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흔히 뭐 그렇게 삼죠. 좀 지표로 순화시켜서 삼죠.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죠. 근데 통상 이제 외환 시장에서는 어떻게 투기 시그널을 보냐면 고점에 갔을 때 통상 이제 달러 지폐가 없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달러 지폐가 없다. 네. 아, 고점이라는 우리 얘기죠. 강남에 그 하나은행이었던가 아예 나왔었잖아. 우리 100달러 기사가 지폐. 됐었는데 통상 그럴 때 고점이었습니다. 통상 그럴 때가. 근데 애널리스트가 통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전문성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1,500원, 1,600원, 뭐 2,000원 이런 유튜브 썸네일을 저도 알고리즘에 뜨니까 보긴 하는데 저는 그런 투기적인 움직임이 당국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상대해야 될 보스 몬스터가 한 명 더 있어요. 뭐가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못 이깁니다. 못 이겨? 못 이길 겁니다. 뭐 이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영란은행도 소로스가 발차기 몇 번 하니까 넘어가던데 그때랑 지금의 각국의 외환 시장에서 대응 능력이 달라요. 외환 보유고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리고 해외 가지고 있는 달러와 자산 순자산 규모도 다르고 우리나라 국민연금 같이 이제 뭔가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팔이 있는 거기 때문에 못 이길 겁니다. 저는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과거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 뭐 맨날 그러잖아요. 금융위기 이후 뭐 최대 레벨이 어쩌고 하는데 그때 달러 유동성 시장을 보시면 제가 오늘 과잉 유동성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때는 달러 유동성이 쇼티지 없을 때입니다. 정말 달러 유동성이 메말라서 고갈이 된 상태니까 어떻게든 달러를 조금이라도 사놔야 되는 거예요. 뭐 지진, 홍수 이런 천재지변 사건 벌어졌을 때 라면, 불스타 사재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것처럼 이제 달러를 사재기하면서 올라가면은 환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 내에서 달러 유동성 초과 공급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뭐 1,500원, 1,600원을 뚫고 올라갈 만한 힘이 안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또 뭐야 상당히 또 내가 눈길이 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댓글이 있으세요. 네. 제이님이 아님 1,490원이라도 찍고 윗꼬리 음봉이라도 한번 만들어 놓던가. 아 이거 상당히 좋으네. 그러니 시장이 보고 싶어하는 레벨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1,480원, 85원 위로 뭐 1,490원도 좋고 볼 레벨 본다면 1,500원도 한번 가게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세게 뭐 개입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한번 세게 윗꼬리 긴 음봉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있었는데 크루킴님 정부나 한은에서 너무 요란하게 하는 게 투기 세력에게 더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 말씀도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너무 이 환율 관련한 콘텐츠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뉴스에서 다루고 하는데 이러면은 사실 괜히 더 사고 싶으시잖아. 그렇죠. 노출 빈도가 많아지니까. 그죠?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는 그 반대로 했으면 대응을 안 하고 무대응이다라고 언론에서 난리를 쳤을 거고. 그러면 또 이 환율이 이렇게 치솟는데 당국은 뭐 하느냐고, 정부는 뭐 하느냐고.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관광지에 갔을 때 절벽이 있어요. 위험하다고 커션을 막 붙여놔요. 그럼 뭘 저렇게 붙여놔. 호들갑 되게 떠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 해놓으면 누가 떨어졌을 때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또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약간 과하더라도 그런 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 첫 번째로 이제 보고 싶은 레벨을 보여줬다가 장대 음봉을 띄워서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누군가 저 위에서 뜨들 애들 죽이자는 거예요. 걔네가 죽어야 연쇄적으로 롱스탑이 나오면서 환율이 쭉 미끄러질 테니까요. 그 정도의 파워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12월에 일단 한번 보여줬는데 저희 시장에서는 개인적으로 12월에 한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 다시 또 위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여주고 싶은 레벨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지금부터 죽이는 게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대응을 할 거라면. 정말 대응한다면은 한다 안 한다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그 딱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들인 거잖아요. 보여주고 싶은 레벨 보여주면은 사람 욕심상 더 위를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전에 저희가 1,2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면은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1,200원 보여주고 장대 음봉 띄우면은 더 안 올라가고 빠졌느냐? 많이 올라갔죠. 1,200원 봤는데 1,250원 못 불 거 있어? 다 이럴 생각을 처음에 할 테니까요. 그렇구나. 맞아. 그러네. 그때는 진짜 많은 돈이 필요하네. 그걸 보고 긴 윗꼬리가 나오고 음봉이 될 정도로 하려면 진짜 갖다 부어야 되는데. 다른 예를 잠깐 짧게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SBB 사태가 있었잖아요. 미국 지역은행 실리콘밸리 뱅크에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뱅크런이 있었는데 뱅크런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는 막으려면 더 많은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구나. 그 뱅크런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이거 보증 서줄게 딱 한마디 연준이 해버리면은 그 사태 그러네. 바로 진화되죠.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조기 대응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리스크한 상황에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대응이 낫고 그리고 아예 레벨을 정해서 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뭔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그걸로 먼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